69살 최정미 씨는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지낼 뻔했습니다. 최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며느리 은경이의 빨래를 돌리고 손자 준우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시장에서 온 가족 먹을 반찬거리를 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이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 생일이던 날도 가족들을 위해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버스를 타고 오는 길.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자식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미 씨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가는 나를 확인하기 위해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서야 왜 부러움을 느꼈는지 깨달아 버렸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오늘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엄마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써넣은 글씨였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사느라 자신의 생일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 그 후로 아들 민호와 며느리 은경, 손자 준호와 함께 살면서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서툴러서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어느새 모든 것이 당연히 최 씨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미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름은 깊어져 갔는데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가고 있었지만 미용실 갈 시간조차 아까워 대충 고무줄로 묶어 다녔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결혼 후 근처 아파트에 살면서 종종 친정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급한 용무가 있을 때였습니다. 반찬을 얻어가거나 아이를 맡기거나 돈이 필요할 때, 최 씨의 손길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던 겁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수진은 최 씨에게 작은 흰 봉투를 정미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편지 봉투였습니다. 정미는 반가운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 든 내용물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꾸깃꾸깃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폐도 새 것이 아니라 마치 지갑에서 급하게 꺼낸 듯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이런 것까지 안 줘도 되는데. 정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작년에도 20,000원, 재작년에도 20,0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20,000원이지만 해가 갈수록 무게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을 준다는 마음이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의무감으로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저는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백화점 가야 해서 빨리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 생신이 오늘이야? 정미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날이 친정엄마 양력 생일이자 시어머니 음력 생일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네, 오늘이 시어머니 60번째 회갑이거든요. 30만 원짜리 한복을 주문해놨는데 찾아가야 해요. 남편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벌써 늦었어요. 수지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미 씨는 그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생일과 시어머니 생일이 같은 날에 있는데 친정어머니에게는 20,000원 용돈, 시어머니에게는 30만 원짜리 한복이라니 15배나 되는 금액의 차이보다 마음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복은 며칠 전부터 미리 주문해서 준비한 것이고 20,000원은 집에 오는 길에 급하게 준비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잠깐만 앉아 있어. 정미는 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인데 딸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돈은 안 줘도 되니까 함께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 수진 씨는 그런 최 씨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정말 급해요. 백화점 문 닫기 전에 가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데요. 저희 부부가 함께 가서 축하 인사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 어서 가봐. 정민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시어머니 생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친정어머니 생일은 그저 지나가는 일상 중 하나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나간 후 정민은 손에 든 2만 원짜리 지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폐가 흔들리는 것이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넘게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병수발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손자까지 키우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병했고 시험 기간에는 도시락을 싸서 학교까지 갖다 주었고 결혼할 때는 자신의 적금을 털어서 혼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에는 2만 원, 그것도 의무감으로 주는 2만 원. 최 씨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직장에서 퇴근한 며느리 은경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가 하품을 하며 슬리퍼를 질질 끄는 모습이 어쩐지 거슬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언제 하세요? 곧 할게. 정미 씨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가족 저녁은 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생신이셨군요. 축하드려요. 은경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식의 가벼운 톤이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특별한 선물이나 진심 어린 축하 인사는 없었고 최 씨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미 씨는 허탈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 씨로서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 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진심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려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로부터 들리는 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 내일 준우 학교 행사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해서 도시락은 어머님이 싸주세요. 그리고 준우 체육복도 빨아서 말려주시고요. 알았어. 은경이 친구를 잠시 만난다고 나간 후 정민은 혼자 부엌에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최 씨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그냥 편리한 가사도우미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존중이나 배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흐르는 눈물을 겨우 닦은 후 냉장고 문을 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무치는 동안에도 딸과 며느리의 행동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언제쯤 시작되는 건가? 저녁을 차리고 가족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어머님 생일인데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준우만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저녁을 다 먹고 나서야 최 씨에게 했던 겁니다. 밤늦게 설거지를 하면서 정미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회사 다니느라 바빴기에 한 집에 살아도 얼굴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음이 민호가 얼마나 바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하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발걸음 소리들이 섞여 들렸습니다. 어제 엄마 생일이었는데 축하 인사도 없더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아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맞다. 죄송해요. 엄마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실수로 인해 일이 더 커질까봐 하는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민호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 얘기요? 급하면 나중에. 엄마 이제 너희들과 따로 살기로 결정했어.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숨을 급하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당혹감이 가득 찬 목소리로 최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몸이 아프신가요? 무슨 일 있었어요? 몸은 괜찮고 특별한 일도 없어. 그냥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서. 엄마, 말씀이 이상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정미 씨는 할 말을 마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 씨는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것에 묘한 흥분도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자마자 집에 왔습니다. 최 씨의 말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오자 며느리 은경 씨도 함께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민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그것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불편함을 걱정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응, 결정했어.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은경도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제가 모르게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정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한 아들 부부를 보니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어. 다만 엄마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겠더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그냥 편리한 가사도우미지 가족은 아닌 것 같아. 민호가 손을 흔들며 최 씨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언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럼 엄마 생일 왜 까먹었어? 7년 동안 매년 같은 날인데. 그건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는 엄마한테 2만 원 용돈 주고 시어머니한테는 30만 원짜리 한복 사드렸어. 최 씨의 말에 은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15배 차이야. 그게 엄마 가치인가 보더라. 최 씨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랬다고 해서. 수진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모두 엄마를 그렇게 보고 있어. 정미 씨는 계속해서 그동안 쌓였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터져서인지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7년 동안 이 집 살림 다 맡아서 하고 준우 키우고 너희 뒷바라지 하면서 엄마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엄마 꿈이 뭔지 물어본 적이 있어? 최 씨의 말에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감정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고 꿈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엄마를 그냥 24시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최 씨의 말에 은경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부족했네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이미 엄마 마음은 정해졌어. 며느리의 얼굴에는 죄송함이 가득했지만 최 씨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우는 할머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은경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 말을 마치자마자 정미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정미 씨는 아들 집 근처에 투룸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적금을 털어서 전세금을 마련했던 겁니다. 적금 통장을 해지할 때 은행 직원이 목돈을 한 번에 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정미 씨는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시작하려고요. 이사하는 날 아들 내외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미는 거절했습니다.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어머님, 그래도 짐이 많은데. 괜찮아. 이삿짐 센터에서 다 해줄 거야. 정미 씨는 자신의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개인적인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을 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사하신 거예요? 응, 했어.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네가 도와줄 일은 없어. 엄마 혼자서도 잘 알 수 있거든. 엄마, 화나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미 씨는 새로 이사한 집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새로웠습니다. 7년 동안 같은 집에서만 살았는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보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네. 네가 엄마한테 생일 용돈으로 2만 원 줬지? 네, 그게 왜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는 30만 원짜리 한복 사드렸고. 전화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최 씨와 수진 씨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엄마, 그건 제가. 변명하지 마. 엄마도 이제 알겠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구나.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네가 결혼하고 시댁 눈치 보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홀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이미 엄마 마음은 상했어.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최 씨의 마음은 씁쓸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차별했는지. 몰랐다고. 30만 원짜리 한복을 며칠 전부터 미리 주문하면서 몰랐다고. 최 씨의 말에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집에 오는 길에 급하게 2만 원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몰랐다고? 최 씨의 말에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딸의 모습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호 씨가 투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와 배, 귤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바구니였습니다.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최 씨에게 본론을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돌아오세요. 왜? 수진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며칠째 울면서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미 씨는 아들 민호 씨에게 차를 내주며 앉았습니다. 작은 투룸이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런 곳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위해 돌아오라는 아들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왜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니? 수진이가 생신 용돈 적게 드린 것 때문이세요?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더라고.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인 걸 까먹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7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 해주신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일을 겪으니 이제 알겠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도 사실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호는 그제서야 최 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계시니까 다 맡겨버렸네요. 이제 알겠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민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 엄마도 모르겠어. 은경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너무 의존했다고. 그래? 네, 이제 와서 깨달았대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당연하지. 7년 동안 엄마가 다 해왔으니까. 준우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찾아요. 할머니 없으니까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고. 준우 이야기가 나오자 정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준우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정말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응. 아들이 돌아간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미 씨는 혼자 사는 생활이 생각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등산도 시작했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선생님은 온화한 인상을 가진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글씨체가 참 안정되어 있네요. 마음이 편안하신가 봐요. 네, 요즘 마음이 편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정미 씨는 붓을 들고 자유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등산 모임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들이었는데 모두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돌아가고 나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자유로워요. 김 할머니는 70대였지만 매우 활기차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최고예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저도 그래요. 자식들과 살 때는 항상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엄마 안전하게 집에만 계세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하면서. 정미 씨는 이런 대화들이 새로웠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손자 준우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준우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몸으로 꽉 껴안는 모습에 정미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진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미 씨가 키웠던 만큼 애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손주에게 느껴지는 진한 사랑의 정미 씨는 이때만큼은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는 여기 살아? 왜요? 우리 집으로 안 와요? 할머니가 혼자 살고 싶어서. 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아니야, 준우 때문이 아니야. 정미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우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럼 왜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계속 울어요. 아빠도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한숨 쉬어요. 정미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던 만큼 쉽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도 자기 인생이 있어. 할머니 인생이 뭐예요? 할머니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살면서 하면 안 돼요? 그동안은 그럴 수 없었어. 왜요? 정미 씨는 어린 손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우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을 때 할머니 기분이 어땠는지 알겠니?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항상 피곤하고 힘들었어. 그런데 아무도 할머니 기분을 물어보지 않았거든. 준우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기분 궁금해요. 정미는 손자의 순수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 준우야. 그날 저녁 며느리 은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준우가 어머님 만났다고 하던데요.
응,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길래 만났어. 어머님, 정말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은경아, 미안해하지 마. 너도 어려운 처지인 건 엄마가 알고 있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7년 동안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건 생각도 안 하고. 최 씨의 말에 은경 씨가 울먹거렸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준우 도시락 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도 이미 엄마 마음은 정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미 씨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경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뭐든지 할게요. 첫째,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 네, 둘째, 나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해. 네, 셋째, 내 생일이나 기념일 챙기는 건 기본이야. 네, 꼭 지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네? 앞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안 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해. 네, 정말 그렇게 할게요. 최 씨의 말에 은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조건을 지키면 돌아와 주실 거예요? 글쎄, 지켜보자. 일주일 후 수진 씨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 씨는 정미 씨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에 정미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어나.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수진아, 일어나라고. 정미 씨의 재촉에 수진이 일어나 앉자 정미 씨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앞으로는 엄마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줘. 네.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진아, 엄마한테 생일 용돈 2만 원 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솔직히 말해봐.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던 건지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사실 의무감으로 준 거였어요. 그냥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게 엄마가 느낀 거야. 의무감으로 주는 2만 원이었구나. 정말 죄송해요, 엄마. 최 씨의 말에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엄마한테는 집에 오는 길에 급하게.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하지만 앞으로는 마음이 담긴 정성으로 대해줘. 네, 정말 그렇게 할게요.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저번에 못 드린 생일 선물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그동안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정미 씨는 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미 씨는 여전히 투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까 고민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보기로 했던 겁니다. 가끔 준우가 놀러오고 민호와 수진이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연락하는 횟수도 늘었고 안부를 묻는 방식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엄마 건강하시죠 정도였다면 이제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재미있었어요? 같은 구체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 갔는데 왕래가 있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따님이 참 효녀시네요. 네? 아까 전화 받으시는 거 들었는데 자주 안부 묻고 챙기시던데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정미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수진과 민호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가요? 네, 부러워요. 저희 애들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해요. 정미 씨는 자신의 변화된 상황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그때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같이 백화점 가실래요? 엄마 옷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괜찮아. 옷은 충분해. 아니에요.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원피스 하나 받았거든요. 엄마 취향에 맞을 것 같아서요. 정미 씨는 딸의 말에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취향을 신경 쓴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다음 날 수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로 정미 씨의 취향에 맞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골라주었습니다. 색깔도 정미 씨가 좋아하는 연한 보라색이었고 디자인도 나이에 맞게 품이 있었습니다. 이거 비싸지 않아? 엄마, 가격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게 많아서. 고마워, 수진아. 옷을 산 후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네, 엄마가 나가신 후에 깨달았어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정미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30만 원짜리 한복 사드리면서 친정어머니한테는 2만 원, 정말 말이 안 되죠. 이제 알았으니 됐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속에는 그동안의 죄송한 마음을 담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을 소홀히 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얘기만 나와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친정에 신경 쓰면 시어머니가 질투하실까봐. 수진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엄마를 그렇게 홀대한 게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엄마도 이해해. 네 입장이 어렵다는 것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친정어머니를 소중히 할 거예요. 정미 씨는 딸의 다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엄마를 진짜 소중한 분으로 모실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미의 70번째 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한 꽃다발과 함께 수진, 민호, 은경, 준우가 모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 준우가 가장 먼저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은 손에는 직접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랑 저랑 같이 등산하는 그림이에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정미 씨는 손자의 그림을 받아들고 감동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고급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못 해드린 것들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민호 씨도 큰 꽃다발과 함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경 씨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은경이 건넨 선물은 푸시업 마사지 쿠폰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마사지 받으시라고요. 정미 씨는 처음으로 진짜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모두들. 엄마, 이제 집에 돌아오세요. 민호 씨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모시고 싶어요.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싶어요. 정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님,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기다릴게요. 그날 밤 혼자 투룸에서 가족들이 준 선물들을 바라보며 정미 씨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미 씨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집에 돌아갈게. 엄마, 정말요? 전화 너머로 민호 씨의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엄마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일방적인 희생은 그만하고 싶거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엄마도 내 시간을 가질 거야. 문화센터도 계속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네, 물론이에요. 가사 일도 다 같이 분담하고 엄마만 전담하지 않기로 해. 네, 약속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간 첫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정미 씨의 복귀를 축하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담긴 대화들, 서로를 챙기는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계속 우리랑 같이 살 거죠?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준우야, 할머니가 어디 안 가? 와, 좋아요. 준우가 방방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가 따로 정미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가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계속 잘못 살았을 거예요. 정미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배웠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네, 엄마. 그 후로 정미 씨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사일도 가족들이 나누어서 했고 정미 씨만 전담하지 않았습니다. 은경 씨도 적극적으로 살림을 도왔고 민호 씨도 주말에는 청소와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미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감사 인사도 자주 했습니다. 정미 씨의 의견도 존중했고 가족 회의에서도 정미 씨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6개월 후 정미 씨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스트레스 확 풀렸어. 다음에는 저희도 같이 가요. 그래도 좋고. 이제 정미 씨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이 가족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가 제일 멋있다고 했어요. 왜?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다시 우리랑 살게 된 이야기 했거든요. 친구들이 할머니가 용감하다고 했어요. 정미 씨는 웃으며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용감한 게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거야. 민호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준우야, 할머니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 뭘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은경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앞으로 시어머니께도 더 잘해드려야겠지만 친정 부모님께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정미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흐뭇해했습니다. 은경아, 네가 시어머니께 잘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친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균형이 중요해. 네, 이제 알겠어요. 수진 씨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 생신 때는 한복을 사드렸으니까 엄마 생신 때도 똑같은 가격대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두 분 모두 똑같이 자주 안부 전화드리고요. 정미 씨는 딸의 성장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균형이 중요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정 얘기 나올 때마다 기분 나빠하시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친정어머니도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세요라고. 정미 씨는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추석 때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미 씨 혼자서 모든 차례 음식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엄마, 이거는 제가 담당할게요. 할머니는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정미 씨는 처음으로 추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정말 좋네. 최 씨의 말을 들은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께만 의존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차례를 지내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수진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나가시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무서워해야 정상이지. 그동안 너희들이 엄마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알겠더라. 민호도 수진이를 뒤이어 최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가족인데 왜 따로 사는지. 그래? 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정말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 때 며느리 은경 씨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계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정말 큰 은혜였다는 걸. 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절대 안 나가실 거죠? 준우야, 할머니가 나간 이유를 알겠니? 우리가 할머니를 소중하게 안 대해서요? 맞아. 그런데 이제는 어때? 이제는 할머니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요. 정미 씨는 손자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도 행복해. 그날 밤 정미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써오지 않았던 일기였습니다. 오늘 추석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1년 전만 해도 명절이 이렇게 편안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용기를 내어 떠났던 그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구나.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그럼 서로 존중하면서. 네,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그때 나가셨을 때 정말 다시 안 돌아올 생각이셨어요? 정미 씨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 너희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왜 돌아오셨어요? 너희들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가족이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수진아, 엄마도 배웠어. 사랑도 방법이 있다는 걸. 어떤 방법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주고받는 게 진짜 사랑이야. 맞아요. 이제 정말 알겠어요. 그 후로 정미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자신만의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특히 서예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미 씨의 작품을 보고 전시회에 출품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실력이 늘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글씨에도 크게 나타나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 글씨가 완전히 달라요. 훨씬 안정되고 품위가 있어요. 정미 씨는 자신의 변화를 글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등산 모임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미 씨의 밝은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미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그래요? 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졌습니다. 서로 감사 인사를 자주 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정미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 네,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영화가 개봉했다던데요. 정미 씨는 아들이 자신의 취향을 고려한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은경 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미 씨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문화센터에서 뭐 배우셨어요? 서예 배웠어. 와, 어머님 글씨 정말 예뻐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 같이 다닐까? 네, 좋아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정말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안부 전화 횟수도 같고 선물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시어머니 댁 다녀오면서 엄마 댁도 들를게요. 그래.
시어머니한테 과일 사드리는 김에 엄마한테도 같은 걸로 사갈게요. 정미 씨는 딸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정미 씨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70세를 넘어서도 꿈꾸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 생일 용돈 2만 원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태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서운해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음식 해다 준 사람이 간 지적받고 기분이 좋을 리 있니? 엄마, 수진이는 그냥 더 맛있게 먹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었거든요.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짜다고 하는 게?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너희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정순 씨는 올해 63세로 35세 아들 태민 씨가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2세 며느리 수진 씨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손자 지우까지 얻으면서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죠. 정순 씨는 평생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정순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야? 그게 어머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미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뭔데? 말해봐. 사실은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서요. 태민 오빠한테 제대로 된 집밥 한 번 못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리를 잘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시간 되실 때 반찬 좀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치찌개나 멸치볶음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요. 아, 그거야 언제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런데 수진아, 요리는 배우려고 안 해봤어? 해봤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간도 안 맞고 태민이 오빠가 먹어보고는 그냥 웃기만 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돈 들여서 요리학원도 가볼까 생각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학원까지 가는 게 시간도 안 맞고 여러모로 까다롭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런 며느리가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요즘에는 요리 못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며느리들이 많다는데 이렇게 미안해하며 부탁하다니 말이죠. 괜찮아, 괜찮아. 신혼인데 그럴 수 있지. 내가 만들어서 갖다 줄게.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꼭 배워서 직접 할게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고마워하는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을 잘 챙기고 싶어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예뻐 보였거든요. 그럼 내일 김치찌개랑 멸치볶음 그리고 시금치나물도 만들어서 갖다 줄게. 와,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 오빠가 어머님 음식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남편 성호 씨에게 며느리와 통화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반찬을 좀 해달라네? 그래? 직접 해먹지 않고? 김치찌개, 멸치볶음 이런 기본 반찬들이요. 아직 요리를 잘 못하나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부탁이라도 하니까 낫네. 성호 씨도 며느리가 직접 부탁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태도라고 여겼거든요. 내일 장 보고 와서 만들어줄게요. 우리 태민이도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한번 먹어봐야죠. 다음 날 일요일, 정순 씨는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좋은 배추와 돼지고기, 신선한 시금치를 골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와, 냄새부터 좋네. 하나씩 맛봐도 되지? 성호 씨가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집어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는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순 씨는 김치찌개는 큰 용기에,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은 각각 중간 크기 용기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반갑게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뭘 가족인데? 태민이 잘 먹으라고 해. 네, 오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머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족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요리법도 알려줄 수 있고 다음에 집에 오면 레시피 노트에 적어둘 테니까 가져가고. 네, 정말 감사해요. 조만간 어머님께 배우러 갈게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데요? 엄마 음식 먹고 눈물까지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정순 씨는 그날 밤 정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반찬을 갖다 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참 빨래를 널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난번에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태민이 오빠가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순 씨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번에는 갈비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태민이 오빠가 어머님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비찜은 김치찌개보다 훨씬 번거로운 요리였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워두고 몇 시간 끓여야 하는 정성이 많이 드는 음식이었거든요. 갈비찜? 그건 좀 오래 걸리는데. 아, 죄송해요. 너무 번거로운 부탁을 드렸나요? 그냥 간단한 걸로 해주셔도 되는데. 며느리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내자 정순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갈비찜 만들어줄게. 언제까지 필요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면 되는데 어머님 편하신 때 해주시면 돼요. 정순 씨는 금요일에 갈비를 사서 토요일에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며느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지우가 어머님 계란말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른 건 안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혹시 계란말이도 함께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손자를 핑계로 내세웠습니다. 정순 씨는 손자 얘기가 나오니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지우가 계란말이를 좋아한다고? 네, 정말 많이요. 제가 해주면 안 먹는데 어머님이 해주신 건 정말 잘 먹어요. 아무래도 손맛이 다른가 봐요. 손맛이라는 말에 정순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 요리 경험에서 우러나는 솜씨를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계란말이도 같이 만들어줄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지우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토요일, 정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무와 당근을 썰고 양념장을 만드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여보,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갈비찜이 원래 손이 많이 가는 요리잖아. 괜찮아? 이왕 하는 거 우리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제대로 해줘야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한참을 끓이고 간을 보느라 주방에 계속 서 있었더니 다리도 아파오는 듯 했습니다. 계란말이도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예쁘게 썰어 담았어요. 정순 씨는 만족스럽게 완성된 요리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전해주자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갈비찜 냄새가 벌써 좋네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네, 오빠 퇴근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주셨대. 손자 지우가 달려와서 계란말이를 보더니 우와 하며 좋아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기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 씨는 조금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에는 잡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태민이 오빠가 어머님 잡채가 그립다고 하네요. 정순 씨는 메시지를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 하고 카톡으로 요청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지만 손주와 아들이 잘 먹는 모습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순 씨는 또 한 번 음식을 해주기로 했고 알았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 주 안에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잡채가 정말 최고거든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밝은 톤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잡채를 만들어간 지 며칠 후 정순 씨는 목요일 오후 친구 미경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불고기 해주실 수 있나요? 내일 태민이 오빠 회식이 취소돼서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6시까지 갖다 주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카톡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메뉴까지 지정하고 심지어 시간까지 정해서 보내온 거였거든요. 정순아, 뭐야? 표정이 이상한데. 아, 며느리가 불고기 해달라고 하는데 6시까지 갖다 달라네. 6시까지?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지금 장 보는 중인데. 미경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간까지 지정해서 요구하는 게 조금 이상해 보였거든요. 장을 보고 있던 상황이라 정순 씨는 시간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럼 7시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불고기가 정말 맛있거든요.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지우도 어머님 불고기 엄청 좋아해요. 잘 먹어주고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의 음식을 곧잘 해주기는 했지만 미경 씨는 그런 정순 씨를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답답했던 미경 씨는 답장을 하려고 머뭇거리는 정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해달라고. 정순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런데 손자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너 이러다가 계속 해주게 될걸? 그렇게 되려나? 그런데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지금이야 몇 번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거야. 나도 한 번은 음식 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만 냉장고 안에 가득 쌓인 적도 있었어. 제때 안 먹어서 상한 음식도 그대로 쌓아두더라. 그래서 그 뒤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고. 어휴, 일단 지금 연락 온 거니까 해주긴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해주는 건 네 마음이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적당히 끊어. 정순 씨는 마트에서 소고기를 평소보다 많이 샀습니다. 많이 해달라고 했으니 넉넉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불고기를 만드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 양념도 더 많이 해야 하고 고기를 재워두는 시간도 필요했거든요. 여보, 이거 7시까지 갖다 주려면 지금 출발해야겠어? 벌써? 오늘따라 유독 부산스럽네. 또 뭐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야? 응, 불고기를 해달라네. 7시까지 갖다 달라고 해서. 그만큼 해줬으면 이제는 지가 스스로 해먹을 때도 된 거 아니야? 에휴,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좋다는데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언제까지 이 짓을 하려나.
정순 씨는 큰 용기에 불고기를 가득 담아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7시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불고기 많이 해왔어. 지우도 많이 먹으라고 해. 와,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이 정도면 내일 점심까지도 먹을 수 있겠어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순 씨에게는 뭔가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원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일주일 후 또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닭볶음탕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가 요즘 닭고기를 좋아해서요. 토요일 점심때까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칼칼하고 매운맛으로 먹는 닭볶음탕을 어린 손자가 먹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매운데 지우가 어떻게 먹냐고 답장을 보내자 며느리는 뜸을 들이는 듯 하더니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맞다. 그럼 안 매운 닭찜으로 해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정순 씨는 메뉴가 바로바로 바뀌는 것도 신기했지만 뭔가 주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수진이가 매번 나한테 음식 해달라고 하는 거 말이야. 마치 음식점에 주문하는 느낌이랄까? 음식점에 주문한다고? 처음에는 음식 배우고 싶다고 자기가 잘 못하니 죄송해하면서 부탁했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아졌어. 하다못해 몇 시까지 갖다 달라고 하질 않나? 양은 어느 정도로만 해달라고 하질 않나? 성호 씨도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 자주 해주는 것 같은데. 주방에 오래 서 있으면 안 힘들어? 정순 씨는 달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며느리의 요청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죠.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 내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정순 씨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점점 변화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닭볶음탕을 만들어간 지 사흘 후인 화요일 저녁, 정순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수진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음식 먹을 때마다 정말 행복하거든요. 아들의 목소리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아들의 감사 인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뭘 당연한 거지? 너희 잘 먹는 모습 보면 엄마도 기뻐. 그런데 엄마,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이번 주말에 수진이 친정부모님이 오시거든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특별한 요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는 아들까지 직접 나서서 이런 부탁을 한다니 어이가 없었죠. 특별한 요리라면? 엄마가 해주시는 갈치조림이 정말 맛있잖아요. 그거랑 잡채,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갈치조림에 잡채, 나물까지 하면 거의 한상 차림이었습니다. 그거 양이 꽤 많은데? 엄마, 사실 수진이가 요리를 못해서 늘 미안해하고 있어요. 이번에 친정 부모님께 엄마 음식 대접하면서 좀 자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가 자랑하고 싶다는 말에 정순 씨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 음식 솜씨를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해줄게. 언제까지 필요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갖다 주시면 돼요? 알겠어. 부지런히 준비해야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태민이가 직접 전화했네. 태민이가? 무슨 일로? 수진이 친정 부모님 오신다고 갈치조림이랑 잡채, 나물까지 해달라네요. 그거 양이 꽤 많겠는데? 맞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자랑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많은 걸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정 힘들면 그냥 안 되겠다고 해. 금요일과 토요일, 정순 씨는 이틀에 걸쳐 요리를 했습니다. 거의 명절 준비하는 수준이었어요. 여보, 이거 진짜 힘드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많이 힘들어? 쉬엄쉬엄 해. 괜찮아요. 이번만 특별히 하는 거니까. 토요일 오후, 정순 씨는 큰 가방에 여러 개의 용기를 담아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무게가 상당해서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해주시다니.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민이는 갈치조림 용기를 열어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말이죠. 수진아,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어때? 진짜 최고지? 응, 진짜 대박이야. 우리 엄마 완전 좋아하겠다. 정순 씨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맛있게 먹어. 갈치조림은 차가워도 맛있으니까.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순 씨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진짜 많이 만들었네. 그러게,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야? 왜? 아니, 그냥 그렇다고. 어찌어찌 음식은 해다 줬지만 속이 후련하지가 않네. 이게 뭐라고 이럴까? 이젠 고맙단 말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 당신이 너무 고생해서 그렇지.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씻고 바로 자. 그래야지.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 음식 정말 잘 먹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엄마 음식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맛있으셨는지 자꾸 물어보신대요. 언제 또 먹을 수 있냐고. 정순 씨는 이 말이 또 음식을 해달라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앞으로도 가끔씩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가끔씩이라니?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최고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엄마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아들의 말에는 이제 당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 씨가 음식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알겠어. 그런데 미리미리 말해줘. 갑자기 말하면 준비하기 어려워. 네, 물론이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점점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까지 가세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순 씨가 오후에 TV를 보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태민이 오빠가 6시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갖다 주세요. 정순 씨는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명령을 하는구나 싶었죠. 수진아, 오늘은 당장 갖다 주기가 좀 그렇다. 우리도 간단히 먹으려고 했고. 아, 깜빡했네요. 그럼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요. 어차피 그런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깜빡했다는 말에 정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당일은 좀 너무하지 않니? 저번에도 말했잖아. 미리 말해줘야 장을 봐두고 만들어주던지 하지. 네네, 다음부터는 미리 말할게요. 어머님 집에 재료 없으세요? 김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항상 요리해 드시니까 기본적인 재료는 다 있겠다 싶었죠. 정순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냉장고 사정까지 추측하며 말하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치찌개를 끓여서 갖다 주기로 했어요. 30분 후 정순 씨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오빠가 갑자기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하네요. 정순 씨는 이미 김치찌개를 반쯤 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된장찌개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수진아, 이미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지금 바꿔달라고 말을 하면 어떡하니? 아까 우리도 간단히 해 먹을 거라고 했잖아. 미리 장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 그럼 김치찌개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덜 짜게 해주세요. 오빠가 요즘 짠 거 못 먹거든요. 어휴, 일단 알았어. 김치찌개 조금만 더 끓이면 되니까 기다려.
며느리의 전화를 끊은 뒤 정순 씨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 얼른 갖다 주고 말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갖다 준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찌개 잘 받았어요. 그런데 좀 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간 좀 봐주세요. 정순 씨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에는 고마움 따위는 전혀 없었고 배려 뻔뻔한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거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왜? 또 뭔 일이야? 수진이가 이젠 음식감 가지고 뭐라 하네. 이번엔 짜다고 다음엔 신경 써서 해달래. 뭐, 간을 지적해? 응, 그리고 메뉴도 마음대로 바꿔.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된장찌개로 바꿔달라고 하고. 이 집도 한두 번이지. 이게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나 봐. 상호 씨도 이제는 며느리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좀 서운해하고 있어요. 뭘 서운해? 지난번 김치찌개가 좀 짰다고 하니까 엄마가 기분 나빠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컴플레인을 해놓고는 자기가 서운하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태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서운해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음식 해다 준 사람이 간 지적받고 기분이 좋을 리 있니? 엄마, 수진이는 그냥 더 맛있게 먹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었거든요.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짜다고 하는 게?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너희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고맙다는 말 대신에 그딴 지적질을 해? 니들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도 괜찮을까 말까인데. 그따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엄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나도 기분 나빠서 오래 통화는 못하겠다. 당장 끊어라. 아들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정순 씨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고마워하기는커녕 간 안 맞다고 지적질이나 하고 서운하다고 뒤에서 뭐라 하기나 하고 태민이도 수진이 편만 들고 말이야. 정말 심하긴 하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진작에 도와주지 말 걸 그랬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순 씨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대로는 안 되니까 계속 당신이 힘들어할 수는 없잖아. 다른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당신만 손해야. 뭔가 깨닫게 해줘야 해. 상호 씨의 말에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한 정순 씨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호 씨도 따라 들어와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정순 씨의 안색을 살폈어요. 잠 못 잤어? 얼굴이 안 좋네. 밤새 생각만 했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 정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한번 계산해 볼까? 정확히 얼마나 했는지. 계산을 해. 어떻게? 횟수랑 재료비, 내가 들인 시간까지 다 계산해 보는 거야.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거든. 성호 씨는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연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됐는지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야. 정순 씨는 달력과 가계부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며느리와 주고받은 카톡 기록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이 한 달 반 전 김치찌개였네요. 그 다음에 갈비찜, 계란말이. 정순 씨가 하나씩 읽어가며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횟수가 많았어요. 여보, 이거 봐봐. 지금까지 총 18번이나 해줬어. 18번? 그게 한 달 반 만에? 응.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에 3번씩이잖아. 툭 하면 뭐 해달라고 하고 점심때 연락 와서는 저녁밥 해서 갖다 달라고 그러고. 상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 정말 많은 횟수였거든요. 그럼 재료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갈비찜 할 때 갈비만 5만 원, 불고기용 소고기 3만 5천 원, 갈치조림 할 때 갈치 2만 5천 원. 정순 씨는 마트 영수증들을 뒤져가며 하나씩 계산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현재 시세로 계산해서 적었어요. 재료비만 해도 벌써 98만 원이 나왔어. 98만 원? 이것만으로도 우리 2-3달 식비도 나오겠네. 그 다음은 시간 계산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각 요리별로 걸린 시간을 세심하게 적어보았어요. 김치찌개는 1시간, 갈비찜은 4시간, 갈치조림이랑 잡채, 나물까지 했을 때는 6시간. 6시간? 하루 종일 한 거네. 맞아. 거기다 장 보러 가는 시간, 갖다 주는 시간까지 합치면. 정순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총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총 68시간이야. 거의 일주일 내내 일한 시간이네. 상호 씨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보, 시간당 15,000원 받는다고 해도 그럼 68시간이면 102만 원이네. 재료비 98만 원 더하면 200만 원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니 충격이었거든요. 200만 원 이게 한 달 반 만에? 응, 그런데 수진이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강까지 지적하고 있잖아.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250만 원이면 고급 한정식 집에서 10번도 넘게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 돈을 받자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 진짜 괘씸하네. 상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해. 그런데 어떻게 해?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계산서를 보여주는 건 어때?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게 해주는 거야. 정순 씨는 남편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산서를?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있을 거야. 사람들은 숫자로 봐야 현실을 깨닫거든.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려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면 돼. 그럼 답이 나오겠지. 그만한 돈을 주고서 부탁을 하던지 아예 하질 않던지.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리해서 보내볼까? 그래. 제대로 정리해서 보내자. 그래야 충격도 크고 효과도 있을 거야. 정순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엑셀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산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엑셀 첫 줄에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정순 씨는 첫 번째 항목부터 차근차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메뉴명, 재료비, 조리시간, 배달거리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배달비도 계산해야겠네요. 기름값이랑 시간까지. 맞아. 요즘 배달비가 3,000원씩은 하잖아. 정순 씨가 2시간 동안 꼼꼼히 작업한 결과 엑셀표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에 합계를 확인하며 깜짝 놀랐어요. 여보, 봐봐. 재료비 98만 원, 인건비 102만 원, 배달비 5만 4천 원, 총 205만 4천 원이야. 205만 4천 원? 처음 계산할 때보다 더 늘었네. 배달비를 빼먹었거든. 그리고 포장 용기 값이랑 추가했어.
정순 씨는 완성된 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혹시 계산 실수가 있을까봐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산서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비교표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보, 비교해 볼 게 있으면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까? 비교라니? 배달앱이나 도시락 전문점이랑. 정순 씨는 인터넷으로 배달앱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메뉴들의 가격을 조사해서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 실감나네. 도시락을 매번 공짜로 받은 거잖아? 그러게 210만 원 정도면 도시락을 100번도 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이야. 정순 씨는 정산서 하단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참고 일반 도시락 배달업체 기준 시총 18회 주문 시 예상 금액 약 270만 원, 1회 평균 15,000원 18회는 270만 원. 이렇게 쓰니까 오히려 내가 싸게 해준 것 같네? 맞아. 270만 원짜리 서비스를 210만 원에 해준 거네. 60만 원도 넘게 할인해 준 셈이야. 그 다음에는 정중한 안내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은데? 좋아, 이거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애들이 뭐라 할 거야. 주눅 들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다 해. 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추천사항도 적어 넣었습니다. 추천대안 1. 배달 앱 이용 2. 근처 도시락 전문점 이용 3. 간편식 구매 4. 요리 학원 수강. 하하, 요리학원 수강까지? 이거 완전 현실적인 조언이네. 처음에 요리 배우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 그 뒤로 다니려고 하지도 않았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자 정순 씨는 파일을 저장하고 인쇄했습니다. 용지 2장에 깔끔하게 정리된 정산서가 나왔어요. 이제 보낼까?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두 사람은 인쇄된 정산서를 함께 다시 읽어봤습니다. 숫자도 정확하고 표현도 정중했어요. 완벽해.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야. 그런데 정말 보내도 될까? 사이가 틀어지거나 하지는 않겠지? 지금도 이미 틀어져 있어. 당신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뭘 더 걱정해? 성호 씨의 말에 정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카톡으로 보낼까? 이메일로 보낼까? 카톡으로 보내. 바로 볼 수 있게. 정순 씨는 스마트폰으로 정산서를 사진 찍어서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도 함께 보냈어요. 수진아, 그동안 도움해준 것에 대한 정산서야.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정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어요. 이제 됐어. 숫자 앞에서는 누구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정순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산서를 보낸 지 3분 후 며느리가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정순 씨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여보, 읽었어. 근데 답장이 없네.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거겠지. 10분이 지나도록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보낸 이게 뭐예요? 정산서, 그동안 너희한테 음식 해다 준 것들이야. 정산서라니요? 어머님, 설마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약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야.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 그만큼 들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걸 보고 너희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렇다고 쳐요. 근데 210만 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없어. 210만 원이면 배달 음식으로 몇 달은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지난번에 사돈들 오셨을 때도 나가서 먹으면 한 사람당 몇만 원씩은 줘야 하는데 재료값만 넣었다. 딱 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아니니? 정순 씨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미리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한 적 없는데요. 좋아서 했다고? 네가 간 지적하고 메뉴 바꾸라고 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들어준 거니? 정순 씨의 반박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배달 앱에서 주문해서 먹어라. 거기서는 별점도 주고 리뷰도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거야. 난 너한테 지적 따위 받으려고 음식 해준 거 아니고 당연하게 해줄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배달 앱에서 주문하라는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배달업체 취급했다고. 취급 안 했다고 메뉴 정해서 주문하고 시간 지정해서 배달 요구하고 맛없으면 컴플레인하고. 이게 배달업체 취급 아니고 뭐야? 그럼 내가 니들 식모야? 정순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었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나? 210만 원어치 도움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들었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도 그러잖니?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래? 내가 얘기할게. 전화 좀 줘봐. 잠시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렇게 돈 계산하면서 사나요? 심하다고? 그럼 수진이가 나한테 한 행동들은 안 심해? 그건 그래도. 정순 씨의 냉정한 계산에 아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심하게 안 했다고? 어제도 메뉴 바꾸라고 하고 간 지적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받기만 했잖아. 그건 좀 미안하긴 했는데. 미안하긴 했다고? 미안한 줄 알면서 왜 계속 그랬어? 정순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부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배달로 사서 먹던가 해. 난 더 이상 그냥은 못 해준다. 엄마. 그리고 태민아,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네 마누라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순 씨의 단호한 어조에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 이제야 아는 거야? 정말 몰랐어요. 계산해보니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 문제야. 도움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한테 지적질까지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눈물기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미리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수진아, 요리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배워봐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어때? 기분이 좀 나아졌어? 응, 이제야 정말 속이 뻥 뚫린 것 같아.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숫자 앞에서는 누구도 할 말이 없거든. 잘했어. 정순 씨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생겼어요. 정산서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조용한 일상이 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 씨가 문을 열어보니 아들 부부와 손자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머, 왜 이런 걸 들고 와? 엄마,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정순 씨는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에는 지난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한 흔적이 보였어요. 어머님, 지난주에 정말 죄송했어요. 오빠랑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 엄마,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려봤어요. 정말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었으면 300만 원도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 네, 정말 부끄러워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할게요. 저희가 규칙을 정해봤어요. 규칙을? 네, 어머님. 첫째, 음식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는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부탁드리기. 둘째, 재료비는 저희가 드리기. 셋째, 메뉴나 맛에 대한 지적은 절대 하지 않기. 정순 씨는 며느리가 구체적인 규칙까지 생각해온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가장 중요한 건 감사 인사예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어머님, 그리고 저 요리학원 등록했어요. 다음 주부터 다니기로 했거든요. 수진이의 말에 정순 씨는 기뻤습니다. 입으로만 배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였거든요. 정말 어떤 요리 학원? 집 근처 문화센터 한식 기초반이요.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배우려고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요리 개인 레슨도 받고 싶다고 하던데요. 개인 레슨? 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님 댁에 와서 요리 배우고 싶어요. 물론 재료는 제가 다 준비해오고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좋아,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때 손자가 할머니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집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지우가 다 알고 있었네. 할머니, 나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손자의 순수한 말에 정순 씨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엄마,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부탁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로. 네, 그리고 어머님 개인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스케줄도 미리 확인하고 부탁드릴게요. 정순 씨는 며느리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면 좋겠어. 니들 온 김에 저녁 같이 먹고 가. 아빠, 저희가 사드릴게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네, 근처 치킨집에서 주문해서 같이 먹어요. 결국 치킨을 시켜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요리학원에서 김치찌개 만드는 법 배우는데 다음에 어머님이 시식해주세요. 어떤지 평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언제든지. 우리 수진이가 요리 실력이 늘면 좋겠네.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게요. 아들의 말에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네가 돌아간 후 정순 씨는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아. 그러게 210만 원의 위력이 대단하더라. 확실히 숫자로 보여주니까 깨닫더라고.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정순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순 씨는 누구에게도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족 간에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